중국이 굉장히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금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인민은행이 금 매입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 중국 은행은 왜 늘릴까? 전쟁 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김정호 교수입니다. 김정호의 경제TV라고 하는 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웅달 책방에서 이렇게 불러주셔서 지정학과 또 경제의 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세계 경찰이 없어졌기 때문에 또는 세계 경찰 국가를 하던 그 나라가 힘이 없어져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바로 미국인 거죠. 네. 미국이 갑자기 약해진 건 아니고 미국에 덤비는 나라,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강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난 30년 동안의 이 글로벌 경제를 놓고 보면 30년이라고 하는 건 왜 중요하냐면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됐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세계를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세력이 사실은 나누어 갖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련 편에서는 소련이 경찰 역할을 했고 미국 편에서는 미국이 경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 전 세계가 다 하나의 질서 속에 통일이 됐고 그 질서의 경찰 역할을 하는 나라는 당연히 초강대국이 된 미국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체제를 우리는 팍스 아메리카나, 미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라고 이름을 불렀던 겁니다. 그 평화를 유지했던 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찰 역할을 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주변에서도 보면 사실은 생각해 보면 경찰이 없다면요 평화가 유지가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어떤 도둑이 나올지 모르고 어떤 강도가 나올지 모르고 그러잖아요. 경찰이라고 하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저마다 남한테 폭력을 쓰면 안 되고 도둑질도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질서를 지키게 된단 말이죠. 그 역할을 해왔던 것이 미국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게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인 거고 중국은 이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받아들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고 자기들 나름의 질서를 세우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기존의 질서를 지키려고 하는 그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미국과 충돌이 벌어지게 된 거고 그래서 그 미국이 중국을 누르기 위해서 또는 중국을 막아내기 위해서 특히 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전 세계에 포진해 있던 자신의 군사력, 미군 기지들 이런 것들을 동아시아로 이제 빼오기 시작했던 것이고요. 중국을 막기 위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다른 곳에서는 군사력의 공백이 생기게 된 거고 그 공백을 러시아가 치고 나오고 또 팔레스타인의 하마스가 또 치고 나오고 뭐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데가 또 치고 나오고 아프리카에서 곳곳에도 또 이제 그런 충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서 전 세계가 다 이 전쟁 상황으로 또 전쟁의 위기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핵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동아시아에서 팽창하고 있는 중국 그것을 막고자 세계의 군사력 세계에 배치되어 있던 군사력을 이 동아시아 쪽으로 옮기고 있는 미국의 움직임 이것이 바로 이 지정학적인 위기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전쟁 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석유 생산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하마스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터졌을 때 잘못하면 이란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이 전쟁이, 왜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주변 지역에 많은 반 이스라엘 저항 세력들의 뒷배이거든요. 이란이 그들의 군사훈련을 시켜주고 또 자금 공급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하마스도 그렇고 아무튼 후티 반군도 그러는 거고. 그래서 하마스가 전쟁이 들어왔으니 이란이 직접 어쩌면 끼어들지도 모르겠어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고, 이란이 끼어들게 되면은 이 전쟁이 커지니까 그러면 이 석유 생산에 차질이 빚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우려들이 있어서 처음에는 유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란이 직접 끼어들 가능성은 별로 없네. 석유 생산에도 별로 차질이 없겠네. 그냥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만의 전쟁이 되겠구만. 그러니까 석유에는 별로 영향이 없겠어. 그래서 이제 그 국제 석유 시장도 안정이 되고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아무튼 이 석유 공급하는 국가가 전쟁에 끼어들게 되면 기름값이 오르게 되는 거죠. 왜? 그 석유 공급 능력이 문제가 생기니까. 근데 이거는 석유뿐만이 아니고 식량에도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바로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이든 또 러시아이든 다 식량 공급 대국들입니다. 그래서 그 우크라이나 국기를 보시면요. 국기가 두 가지 색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에는 노란색이고 밑에는 파란색으로 위에가 파란색이고 밑에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파란색은 하늘이고요. 밑에 노란색은 바로 밀밭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광대한 평야지대고 거기서 그 밀농사를 비롯한 온갖 이 작물들이 다 재배가 되고 그게 세계로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 우크라이나 인근의 러시아 평원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이 두 나라가 다 식량 대국들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가 서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고, 전쟁이 벌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식량의 수송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식량 생산의 직접 문제라기보다 식량 수송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흑해를 통해서 뭐든지 물자가 수송되려면 배로 하게 되잖아요. 대부분은. 배가 수송비가 훨씬 싼 거죠. 철도로 하게 되면 수송비가 굉장히 비싸집니다. 위험 요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배로 수송을 하게 되는데 그 흑해로 이제 그 우크라이나에 밀을 싣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러시아 군대가 거기다가 기뢰들, 그러니까 폭탄들을 바다에다가 많이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이제 다니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고, 우크라이나의 밀이 다른 나라로 수출되기가 어렵게 된 거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밀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식량 가격이 급등을 하고 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서로 타협을 봐서 그래, 밀 수출하는 건 내가 눈 감아 줄게 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다른 나라들하고 타협이 되면서 이제 밀 가격이 다시 안정되고 하는 이런 양상을 보였습니다만은, 아무튼 전쟁이라고 하는 거, 이런 지정학적 위기가 석유라든가 식량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리튬을 생산하는 그런 광산을 갖고 있는 나라가 전쟁이 터지게 되면 리튬 가격이 또 문제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이 지정학적 위기,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물건 값에, 상품 값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런데 이런 상품 말고 아주 최근 들어서는 이 금값에 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금이 최근 들어서 2024년 들어서 우리나라도 금값이 한 16% 정도 뛰었어요. 1월 1일에 비교해서 4월 8일하고 비교를 해보면 19% 그 정도 뛰었고, 이 금값은 잘 그렇게 변화가 없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금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투자를 하시는 분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말이 있죠. 격언이라고 할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리턴이라고 하는 건 수익률이죠. 수익률이 높으려면 위험한 자산이 수익률이 높은 겁니다. 근데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은 그러니까 로우 리스크잖아요. 로우 리스크면 로우 리턴이에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은 수익률이 낮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금은 수익률이 높을 수가 없는 자산인 겁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그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은 지금까지와는 따지고 보면 별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달러 가치, 그러니까 금 가격이 올라갈 땐 달러 가치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금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달러 가치도 지금 강하잖아요. 예. 그렇지. 전쟁이 갑작스럽게 전쟁 위기가 높아졌느냐? 그 2022년부터 그렇긴 했지만 갑자기 올해 들어서 전쟁 위기가 더 높아진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금 가격이 오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왜 금 가격이 높아졌느냐?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금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 중국의 금 수입량을 보면요. 12월, 11월에 비해서 월간 그 금 수입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려 3배가 늘어났어요. 지난 1월까지 통계가 최근 통계인데 그 이전에는 월 40톤 정도였거든요. 중국이 사들인 금이. 그 120톤으로 늘어난 거예요. 올해 1월에 들어서. 중국이 굉장히 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오히려 금 수입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거의 변화가 없거나. 근데 중국은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중국 인민은행이 금 수입량을 금 매입량을 이렇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 중국 은행은 왜 늘릴까? 중국 은행의 입장에서는 전쟁 대비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건 뭐 거의 분명합니다. 자, 그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역할,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 통화 공급을 하잖아요. 기준금리라든가 뭐 이런 걸 통해서 시중에 화폐 통화량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외환보유고라고 하는 것을 쌓아두어서 비상시에 국가 부도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중앙은행이 하거든요. 근데 외환보유고는 대개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대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국채를 쌓아놓잖아요. 달러를 쌓아놓는 겁니다. 예. 또 엔화도 좀 쌓아놓고 유로도 좀 쌓아놓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보통 평상시에 전쟁 위기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미국과의 전쟁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나라는 그렇게 달러를 쌓아놓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아니잖아요. 미국과의 전쟁이 걱정되는 거고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났더니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달러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유로화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외환보유고를 쌓아놓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줄여야 되는 거죠. 달러도 줄이고 유로도 줄이고 엔화도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상자금은 비상시에 대비한 자금은 필요하잖아요. 그걸 뭘로 할 거냐? 자기네 위안화로 할 거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위안화는. 자기네 나라 돈을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가 또 위안화를 그렇게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비상시에 쓸 수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인정하는 다른 나라들도 기꺼이 받아줄 자산이 뭐냐? 그게 금인 거죠. 그래서 이제 금을 그렇게 쌓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건 전쟁 준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 그렇게, 그러니까 인민은행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중국 보통 중산층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중산층도 갑자기 금 매입량을 지금 늘리고 있는 거예요. 금 투자를. 그래서 심지어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같은데 이런 이 보도를 보면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이제 예물을 금으로 한대요. 이제 그러기 시작했대요. 그 전까지는 다이아몬드를 제일 좋아했는데 이제는 금으로 하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 투자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중국 사람들이 뭘 투자를 했냐면 주식 투자하죠. 주식 투자. 또 부동산 투자잖아요. 그런데 주식 추락하고 있죠. 중국 주식들 다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추락하고 있죠. 그 투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외국
주식에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외국 자산에다가 투자하면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게 왜? 전쟁이 날지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은행의 저축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소비는 줄어들고 저축은 늘어나고 있는데 저축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건 뭘 뜻합니까? 위안화에 대한 투자인 거예요. 저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자기네 나라 돈에 대한 투자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금에다가 투자를 해야겠다. 그래서 중산층 이상 사람들이 저축을 이제 금으로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매입량이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국제 금값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중국 내부에서의 금값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제 금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된 거고, 그게 우리나라 금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정학적 위기라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이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금하고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코로나 때의 경우를 보면 금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성격도 완전히 반대예요. 금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면 비트코인은 대표적인 위험자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위험해질 때 가장 빨리 많이 값이 떨어지는 것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런데 금은 오히려 경제가 위험해지면, 그러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막 나고 이러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오히려 금이 가격이 올라가죠. 금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죠. 그럴 때 비트코인 가격은 추락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두 자산은 완전히 다른 자산이에요. 지금까지의 이 경험을 보면 완전히 반대 성격을 갖고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비트코인이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의 안전자산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기 시작한 거 아닌가라고 하는 추리를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전문가들만, 진짜 전문가들만 하는 그런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니아들만 하는 그런 투자였고,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을 안고 하는 투자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미국의 주류 투자업계가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고, 그것을 SEC라고 하는 증권감독위원회가 인정을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는 이 비트코인 투자를 하려면 뭐 월렛, 그러니까 전자지갑을 뭐 따로 설치를 해서 그거를 뭐 하고 하는 이런 복잡한, 그리고 뭔가 뒤가 캥기는 듯한, 이거 해도 괜찮은 거야? 이런 느낌을 들게 하는 자산이었는데, 이제 이것을 주류 투자업계가 받아들이고 또 그 금융당국도 이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이거 해도 괜찮은 거네? 라는 느낌을 사람들이 갖게 된 거고, 또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도 된 거고, 예, 그냥 ETF 투자를 하면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거 괜찮은 것 같네? 그러면서 약간씩 이제 안전자산의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러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것의 궁극적인 종착점은 무엇일까? 그거는 금처럼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가장 성공을 거두면 금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금처럼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금처럼 값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금처럼 안전자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되면 low risk, low return인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값이 꽤 올라갈 거다. 그래서 high return이 가능할 거다. 그때까지는. 하지만 금처럼 되면, 그러면 정말 금이 되는 거다. 그러면 수익률이 낮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 방산기업이, 방위산업 자체가 사실은 뭐 대박을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중국과 미국 간에 이런 전쟁이 터질 거라고 하는 이런 지정학적 위험이 생길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게 방위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무기산업이라고 하는 건 굉장한 부담이었어요.
한국에게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굉장한 부담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무기 산업을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계륵 같은 존재, 예. 정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부담은 되는데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게 이게 우리의 방위 산업이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거기에 기회가 온 겁니다, 지금. 전혀 예상치 못했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가 온 이유는 뭐냐? 이미 그거는 설명을 했잖아요.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미국에 의한 평화 체제가 깨져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되리라고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예. 사실 1991년 소련이 붕괴가 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방위 산업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 방위 산업 문을 닫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왜? 전쟁할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 이전까지 나라들마다 다 방위 산업을 키웠어요. 그렇게 한 이유는 전쟁이 날까봐 그런 거거든요. 그 전쟁은 왜 나는가? 그거는 미국과 소련의 대립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때문에 곳곳에서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불만을 갖고 있는 많은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프롤레타리아. 그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터져 나는 거잖아요. 그 혁명이 터지는 거예요. 그게 전쟁의 형태로 많은 경우에 터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응을 하려면 다 군대도 있어야 되고 군대가 제 역할을 하려면 무기들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나름대로 방위 산업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1991년에 소련이 붕괴가 되고 팍스 아메리카나 체제가 된 거예요. 그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 전쟁이 필요 없어졌는데 방위 산업은 뭐 때문에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국방비 줄였죠. 네. 국방비 줄였어요. 그래서 국방비가 많은 경우에 GDP의 3%, 4% 이런 국가들이 많았거든요. 그 유럽 국가들도 그랬던 것이고, 예.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다 방위 산업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던 겁니다. 국방비에. 그런데 91년부터 어떻게 됐느냐? 그걸 다 줄인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 남는 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남는 돈을 가지고 뭘 했어요? 교육에 투자하고 복지에다가 투자하고 예. 이런 거를 피스 디비던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평화 배당. 평화가 오니까 그동안 방위 산업 국방비에다가 쓰던 돈들을 국방비를 줄여서 다른 데다가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살기가 좋아진 거예요. 그만큼 복지도 늘어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그 이전까지 소위 군산 복합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예.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컴플렉스라고 하는 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과 이 군부가 상당히 결합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국방비가 많으니까. 이것들이 붕괴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국방비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요자가 없어진 거예요. 방위산업체들로 보면은. 뭐 미국도 그런 거고 독일도 그런 거고 영국도 그런 거고 프랑스도 그런 거고 그러면서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기 시작한 거죠. 미국 같으면 수백 개가 있는 방산업체들이 다 쪼그라들다 보니까 하나하나로는 도저히 존립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수십 개의 방산업체들이 결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몇 개 안 남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럭히드 마틴이니 무슨 우리가 들으면 알 수 있는 그 유명한 그 방산업체들 몇 개가 있잖아요. 미국 같으면 한 5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수백 개가 있었던 것이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왜?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으려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국방비가 쪼그라들다가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나라들마다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도 미쓰비시 중공업이나 이런 데들이 뭐 전투기 생산하는데 엄청나게 투자했고 뭐 구축함 같은 거 이지스함 뭐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죠. 네. 그러다가 1991년 이후에 어떻게 됐냐? 이거 뭐 때문에 이런 데 돈을 써야 되는 거야. 이거 해봐야 아무 데도 사주는 데도 없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사업부들을 다 줄여버린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다시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사업을 늘려야겠구만. 이런 분위기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나토 뭐 미국 다 마찬가지로 다 군비 증강에 나서고 있어요. 그런데 군비 증강을 하려고 하는데 방산업체들이 어떻게 됐냐? 쪼그라든 거거든요. 생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갑자기 그걸 늘릴 수도 없잖아요. 설비를 늘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설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늙어 죽고 또는 뭐 있다고 하더라도 다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인 거고, 예. 그리고 새로 그걸 공부한 엔지니어들도 없는 거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늘릴 수도 없어요. 그런데 안 줄인 나라가 있었던 거죠. 그 방위 산업을 안 줄인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이고, 그게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게 러시아인 거예요. 예. 러시아도 상당히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었고, 중국은 오히려 늘리는 과정 중에 있었던 거고,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이 어떻게 됩니까? 중국, 러시아, 이란 이쪽이 한편이 되는 거고, 미국, 나토, 한국, 일본 이쪽이 한편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방위산업체의 생산 능력을 줄이지 않은 데가 어느 나라라고요? 중국, 러시아, 대한민국,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런데 편이 어떻게 나눠졌습니까? 중국, 러시아 쪽 무기는 이제 이 미국, 한국 뭐 이쪽 자유자본주의 진영 쪽에 있는 나라들은 중국 무기 안 쓰게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러시아제 무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왜? 전쟁이 그렇게 벌어져 버렸으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에 기회가 온 거죠. 또 이스라엘에 기회가 온 겁니다. 네. 그런데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놓고 보면 한국은 재래식 무기 쪽의 강자예요. 그 재래식 무기라고 하는 게 뭐 자주포, 또 전차, 탱크, 또 전투기 중에서도 훈련기 쪽, 성능이 약한 스텔스 기능이 없는 이쪽, 이게 재래식 전투기들이잖아요. 이런 쪽에 우리는 강해요. 왜? 그런 기술밖에 못 받았거든. 예. 그런 것만 우리는 생산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떠냐면 첨단 쪽이에요. 이게 다. 그러니까 레이더라든가 또 미사일이라든가 또 드론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이스라엘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첨단 기술 쪽, 현대전. 그 우리는 어떠냐? 재래식 무기 쪽이 강한 거죠. 근데 아무리 현대전이라고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제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왜? 우리는 계속해서 생산을 해왔거든요. 북한 때문에. 북한 때문에 우리는 계속 한미 합동훈련 같은 걸 계속 해왔던 거고, 그렇게 해서 뭐 계속해서 대포도 쏘았고, 뭐 전투기도 날리고, 뭐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자니까 정비 능력도 그렇고 생산 능력도 그렇고 그걸 계속 유지를 해왔던 것이죠. 네. 근데 기회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이 이렇게 이제 뜨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요, 북한도 비슷해요. 북한도 계속 전쟁 준비를 해왔잖아요. 뭐 북한의 이 무기 생산 능력이라고 하는 게 형편없기는 하지만 정말 형편없는 상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직접 보지 않았으니 알 수는 없지만 또 뭐 모든 게 다 베일에 쌓여있는 국가니까 알 수는 없죠. 북한이 정확히 어떤지. 근데 평가를 하는 거 보면 그 무기의 능력이 형편없대요. 뭐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러시아,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는요, 계속해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2년 넘게. 그러다가 보니까 계속 무기를 소진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포탄도 없고 이제 미사일도 떨어졌고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걸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중국인데 중국은 무기 공급까지는 해주고 싶어 하지 않아요. 러시아에다가 다른 것들은 공급을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역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무기 공급은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정확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도 러시아를 그렇게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를 통해서 미국을 붙잡아 두고 싶은 거는 분명한 상황인 것 같아요. 미국의 군사력을 소진시키고 싶은 거죠. 거기에다가. 네.
근데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무기가 필요해요. 그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는 나라가 터키예요. 터키의 드론 같은 거 이거는 최고 수준이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드론을 키우지 못한 게 정말 안타까운데 아깝고 우리나라 무기 기술 드론 기술을 갖다가 터키가 저렇게 발전을 시켰잖아요. 우리는 이 규제 때문에 드론을 발전시키지 못했어요. 드론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써야 발전을 할 텐데 우리는 쓰지를 못한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재래식 무기에 있어서 러시아에게 그 재래식 무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가 어디냐? 그게 북한이에요. 네. 왜 쌓아놓은 무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무기들이라는 게 뭐 기껏 해봐야 70년대, 80년대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사실은 잘 모르죠. 지난번에 왜 10년 전에 연평도 포격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보면 북한이 쏜 포탄의 그 장사정포라고 하는 것의 포탄의 절반이 바닷속에 그냥 떨어졌대요. 연평도에 떨어진 게 아니고 바다로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 정도로 형편없는 성능이지만 그래도 그것마저도 뭐 러시아로서는 필요한 거죠. 왜? 정확한 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냥 민간인 살상용으로 쓰고 있어요. 사실은 러시아가 지금 무기를. 그런 용도로는 뭐 북한제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대박을 만난 겁니다. 그 재래식 무기로. 우리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방위산업에 이 기회가 찾아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